코로나 시대 이후 올해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세계에서 SF 문학은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지. 바뀌는 게 있을까요? 3부에서는 이제 2000년 이후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번 쭉 달려보려고 하는데요. 퇴마록과 드래곤 라자의 열풍을 앞세운 판타지 소설의 그 자리를 뺏겼다. 그래서 SF 관련 팬층은 완전히 쪼그라들었다. 책도 100만 단위 판매고가 막 가능하고 막 이랬을 때였는데 SF는 거의 끼질 못한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고상한 사고 실험과 사회와 인간에 대한 고찰을 하며 평론가하고 코어 팬덤에게만 좋은 입맛에 맞는 걸 쓰다 보니 대중화를 못했다. 히트작이 없었다. 뭐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논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받아들이는 거는 세상이 변했다. 자료 말씀하시는 것도 수긍을 해요. 사고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판타지 자체도 일종의 사고 실험이거든요. 이때 사고 실험이라 하면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이런 식의 사회상이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판타지는 어떤 개인적인 우리나라 뭐 많이 읽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판타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졌던 반면에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SF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분위기 같은 거 그런 걸 중심으로 좀 얘기를 했던 거죠. 사회적 코드가 들어가 있다. 네, 아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당시 해리포터 시리즈도 번역이 됐고 반지의 제왕 실사 영화 시리즈가 개봉도 했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뭐 미디어, 마케팅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불을 상당히 많이 붙인 거예요. 그 전에 또 90년대 후반에 그 이영도 씨의 드래곤 라자 시리즈 그리고 90년대에 있어가지고 또 판타지 애니메이션들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판타지 비디오 게임들을 또 하기 시작한 거죠. 판타지 비디오 게임.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네. 그러니까 이프라는 건 없는데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에서 온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미국에서 이렇게 수입됐던 비디오 게임들 중에서 판타지라고 하는 장르보다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는 스타워즈류의 그런 장르가 더 크게 활성화됐다 그러면은 분위기 자체도 저는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판타지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그 당시에 있었던 비디오 게임과도 상당히 잘 맥이 닿는 구석이 있었죠. 레벨업을 한다든지 총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는 직접 만나서 싸워야 한다든지 저는 SF가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건 하나의 운명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SF는 그거를 받아들이려면은 어느 정도의 나이대가 필요해요. 어린아이 입장에서도. 세계관을 그렇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미래라고 하는 시대 있잖아요. 미래라는 시대인데 언젠가는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는 조금 어려운 시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요정, 숲, 동화에서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얘기하려는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SF와 판타지가 있는데 판타지는 방금 말씀하신 전설이나 신화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 융이 얘기를 했던 원형 그렇죠. 모든 인류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친숙하게 그냥 별도의 그런 진입 장벽 없이 바로 그냥 들어가서 스토리를 따라가 흘러가면 되는 그런 서사인데 용이 나온다 그래도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SF는 미래다 보니 먼저 작가가 어떤 설정한 몇몇 그런 전제들 그다음에 그 상상의 어떤 기본이 되는 기저가 되는 어떤 세계관이랄까 배경이랄까 이런 거를 이제 숙지를 해야 되는 절대 시간이 필요한 거지 진입하는. 되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90년대 후반에 사극붐이 불었어요. 맞아요. 사극붐, 맞아요. 사극이랑 되게 쉽게 연결되는 게 그 중국의 무협지거든요. 근데 중국의 무협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이 될 때 차이니즈 판타지라고 수출이 돼요. 그러니까 SF가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협지도 인정을 당연히 받는 시대가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판타지도 인정을 받는 시대가 차례차례 무너져 나가는 거죠. 그 장벽들이 허물어져 나간 거죠. 문을 깬 건 SF인데 실제로 혜택을 받은 거는 무협과 판타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을 깼다라기보다는 문 단계에서 제일 먼저 손을 잡아줬던 건 SF인데 또 당시에 또 비디오 게임 하는 것 자체가 프로게이머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게 하나의 약간 짧은 시기였지만 일종의 권장 사업 10대들에 대한 맞아. 시기도 있잖아요. 게이머가 되는 게 꿈이고 뭐 이런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의 붐이 불긴 했지만 그게 금세 리니지의 붐으로 바뀌었고
너무도 친숙하게 받아들여온 거죠. 그러니까는 진입장벽이 낮았는데 이 상황에서도 꿋꿋이 글을 써왔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판타지 자체에 대한 장르 자체에 대해서 아주 무시를 하셨던 분들은 아니에요. 겸업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뭐 당시에 표현을 빌린다면 퓨전 장르를 쓰셨던 분들도 계셨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 와중에 그래도 존재감을 드러낸 이 듀나 얘기를 안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좀 이후에 김보영 씨, 그 다음에 배명훈 작가까지. 이분들을 제가 다 읽은 건 아니고 그냥 한 권, 두 권 정도 읽어가지고 다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하던 얘기 말씀드리면은 뭐 듀나 같은 분은 90년대 중반부터도 거의 뭐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죠. 어떤 점에서 PC 그랬을까요? 통신에서도 네. 인쇄하면 팔린다 이분 책은. 그 정도로. 네가 화면에 올렸지만은 네 책은 인쇄하면 팔릴 책이야 라는 인정을 주변에서 다들 받았던. 그게 뭐 필력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필력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예. 담고 있는 메시지 같은 경우도 잘 넣어주시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좀 들어본다 그러면 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얘기가 나와요. 상당히 재밌는 설정이죠. 근데 지금 본다 그래도 이건 상당히 신선한 아이디어거든요. 그게 말했던 개인의 서사가 아니라 사회적 코드를 담고 근데 있었다. 이분이 필력도 좋아요. 이 구성 자체도 상당히 좋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흡인력 있게 다 읽게 만들고 막판에 하게 만드는데 이분이 또 그런 것만 쓰시냐. 개그도 되게 많이 쓰세요. 아 그래요? 짤막한 개그도 많이 쓰셨던 분들이에요. 뭐 보니까 뭐 면세구역, 네, 뭐. 태평양 횡단 특급, 아직은 신이 아니야, 뭐 민트의 세계. 최근에 민트의 세계는 2019년이면 최근까지 활동을 하시네요. 네, 지금도 아마 활동을 하실 거예요. 뭐 김보영 작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보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가 받아들이는 김보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결제 비하의 의미도 아니고요. 그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제가 받아들인 느낌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 편견의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시는. 사회적 편견. 네. 이런 것들을 좀 쓰시는. 그러면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말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 절대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거의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페미니즘 SF 계열로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던 천선란 작가 같은 경우보다도 약간 더 하드한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이상한 분들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었던 용어들인 페미니즘과 미러링 같은 것들을 어떤 다른 입장에서 재해석을 하셔가지고 글을 쓰셨던. 이분이 이제 작가로서 강점은 심리묘사와 외사법에 있는데 경이감을 주는 방식이 남다르다. 이건 뭐냐면 기발하고 뭐 놀라운 걸 듣도 보도 못하는 걸 이렇게 주는 방식이 아니라 있던 거를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아서 클라크의 그 유년기의 끝을 보면 절대자와 같은 영역을 가진 외계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인류를 하나의 구원처럼 끌고 가는 그런 걸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 절대자에게 편견이 강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절대자가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절대자인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이런 데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는 네, 그런 소설을 쓰시는 거죠.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은 뭐 장르 소설에 되게 특화된 전개 방식이라 그럴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SF 작가로 최초로 미국 출판사 계약을 하셔가지고 올해 2021년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와 그 후속편 그리고 저 이승의 선지자가 북미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폄하할 의도는 없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엑스파일이라는 드라마. 엑스파일 유명하죠. 엑스파일 같은 경우는 그 시대가 아니었으면 실패했을 드라마예요. 8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계인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자유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커져가면서 그런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들 그거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SF적 코드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하거든요. 잘 맞춘 거네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웃기고 앉았네 싶었던 뭐 자석인간이라든지 그런 뭐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드라마적인 코드로 구성을 되게 잘해가지고 만든 게 엑스파일인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분은 글도 좋고 뭐
작품도 잘 쓰시는 분이지만은 이분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최근 있었던 페미니즘 코드의 열풍도 무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 배명훈 작가 나오네요, 드디어. 서울대 외교학과 대학원 재학 중. SF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사고 실험이죠. 잘 건드리면 미치도록 잘 건드릴 수 있고, 근데 쓰기는 너무도 어려운 장르 중에 하나가 정치 드라마잖아요. 그렇지. 예. 이분은 그거를 녹여낸 분이에요. 방향은 좀 다르지만 탐 클랜시류의 그 소설 같은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배명훈 작가의 소설 같은 경우도 뭐 추천해드릴 만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터뷰한 데 보니까 제가 SF 작가 중에서도 세계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계시니까 이때 이 세계 부분이라는 게 정치학과 권력의 어떤 관점, 이런 그 힘의 헤게모니, 뭐 이런 얘기이신 것 같거든요. 비록 자기가 SF 소설을 쓰지만 본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그 세계의 그 본질적인 그거에 대해서 주제의식을 갖고 통찰력도 있고 풀어내시기 때문에 좀 더 이질감, 아까 말했던 이질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덜 느끼지 않을까. 계속 저기 위험한 발언만 하는데 시나리오를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이제 좀 준비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세계는 정말 잘 만드세요. 이 세계를 그 작품 안에 무리 없이 녹여내면서 이거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주면서 가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게 핵심이죠. 네. 배명훈 작가 같은 분은 아마 그런 축에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배명훈 작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급이 되는 게 장강명 작가님 대학 재학 중에 클론 프로젝트로 SF 소설가로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엔 좀 다르지만. 네. 기자 출신이시고, 예, 장강명 작가. 그 다음에 요즘 그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정세랑 작가가 또 언급이 돼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봉청문학 쪽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좋아하시는 분 아니세요? 아니,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정세랑의 시대다라는 말까지 막 극단적으로 나올 정도로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정세랑.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김초엽 작가. 김초엽 작가가 아주 슈퍼스타야. 이제는 못 쫓아보게 생겼어요. 넘사벽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초치기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 SF 소설이라는 게 결국 시대 정신을 반영을 하고 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장르 문학이 더더욱 각광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코로나 시대 이후 올해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세계에서 SF 문학은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지. 바뀌는 게 있을까요? 바뀌는 게 없을 것이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팬데믹을 소재로 했던 장르들은 솔직히 식상에서 하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팬데믹을 중심으로 했던 장르가 좀비물이라고 하는 장르로 너무 지나치게 많이 확대 재생산되고 재탕 삼탕 됐던 거죠. 오죽하면은 조선시대 때 좀비가 나올까요? 네.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얘기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되게 짧게, 진짜 되게 짧게 그 단편집을 모아가지고 컴필레이션 음반처럼 냈던 팬데믹이라는 단편집이 있어요. 오. 지금 말씀하셨던 김초엽 씨, 듀나, 장강명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었네요. 네. 팬데믹. 예. 팬데믹이라고 사서 봐야겠다. 단편집이 있는데 네. 이분들이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제가 팬데믹 시대에 관련된 단편을 적어달라고 했을 때 너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아는 작가분 한 분도 이럴 때일수록 다른 장르를 파야지, 이럴 때일수록 팬데믹 장르를 파면은 식상에서 안 팔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에 있어가지고 고증 떨어진다 소리나 듣지. 팬데믹 이후에 SF가 너무 팬데믹에 몰입하지 않기를 예, 그 바람이시네요. 아니요. 바람이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히려 우려스러운 거는 90년대 초중반에 그 이런 이런저런 신인 작가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단발성으로 끝마쳤단 말이죠. 지금은 덩어리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대가 돼가지고 단발성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르는 죽지 않겠지만 장르가 또 시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질문인데 맞물려서 드리자면 우리가 장르 문학에서 순수 문학과 대비했을 때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말초적인 자극 같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이언스 픽션의 그 픽션이 결국 낯설게 보게 하자는 건데 그 소설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뻔한 것도 다시 보게 만드는 문학, 크게 보자면 문학의 힘이고 그 새롭게 보이게 하려는 낯설게 보이게 하려는 욕망이 너무 큰 나머지 굉장히 자극적이고 말초적으로 흐르는 것도 문제잖아요. 소모적이고.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라 그러면은 상품성이 길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장르라든지 그 작품 자체에 대해 가지고 수명이 짧아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나올 거 다 나오지 않았냐 이거예요. 아, 그건 이쪽도 마찬가지야. 나올 게 다 나왔고 무슨 자극을 주려고 그래도 자극적인 게 나오는 게 없는 게 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SF 장르가 확립해 놨던 어떠한 그 기본적인 서사들과 기본적인 설정들은 이미 다 나왔어요. 그리고 하드코어 해가지고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여기까지도 나오고 과학적인 이야기까지도 나왔죠. 가다가 갈 데까지 없으니까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장르까지 나왔죠.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장르까지 나왔으니까 거기서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그 똥까지 파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초적인 거, 자극적인 거, 조선시대 좀비가 성공한 이유는 작품이 탄탄해서지, 제가 받아들이는 바로는 작품이 탄탄해서지 이게 장르가 자극적이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제 취향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말씀 못 드리고 이게 옳다라고도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지금 뭐냐면 웹툰 기반이라든지 웹소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든 드라마들이 있어요. 영상물을 즐겨보는 타입이 아닌데도 그런 거 딱 얻어 걸리면은 껄끄러워서 인기가 아무리 좋아도 꺼요, 저는. 이게 뭐냐면은 웹툰이 가지고 있는 장르적 문법이 있고 그 소설이 가지고 있는 장르적 문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소설이나 웹툰이나 이런 장르적인 문법에서 성공한 작품을 가지고 영상으로 그대로 옮겼을 때 제가 받아들인 느낌은 고민이 너무 없이 그냥 옮겨왔다는 거예요. 네. 플랫폼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일단은 영상이 보여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사실성을 찾게 돼요. 어투라든지 그 카메라 워크라든지 아니면 소설만이 가질 수 있는 대사적인 기법 같은 경우를 그대로 가져와서 봐줘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좋은 작품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잠깐 동안의 상품은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저는 뭐 자극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본이 더 중요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그냥 동네 자영업자의 한마디였습니다. 네. 뭐 여담인데 그 누가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그 표현에 맛깔나게 표현해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비단 SF 문학에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 모든 분야에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까지 그 SF 3부에 걸쳐서 한국 문학의 어떤 흐름이랄까, 뭐 역사랄까, 뭐 계보랄까 이런 거를 이제 쭉 훑어봤고요. 정말 이제 뭐 미흡합니다. 뭐 깊이는 없이 정말 살짝 건드려볼 수는 왔는데 그래도 뭐 모쪼록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봤고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었네. 하세요.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럴 자격이 있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친구가 그냥 SF를 좋아하는데 그냥 그 친구가 술만 먹으면 이런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넥타이 풀고 한마디 하는 얘기다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해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정말 끝까지 오신 건데 진짜 감사드립니다. 3주 동안 옷도 못 갈아입고 그 기계를 버티느라고 힘들었네요. 네, 저는 지금까지 김캐드였고요. 네, 삽질러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